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일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ASD를 주류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겠죠.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아들이 ASD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의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책으로만 살짝 몇 시간 배운 게 다고 직접 그런 환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신과를, 소아정신과를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 병원에 가도 되는 건지,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이왕이면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누군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수소문하고 찾아보고 결국에는 가장 유명하다는 교수님의 진료를 한 몇 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급한데 그 전까지는 뭐 할 수 없이 제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로컬 병원, 여기 이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병원 그렇게 이제 예약을 다 걸어놓고 지역에서 소아정신과를 하시는 분을 찾아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도 이제 며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이에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공부하는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이 슬라이드는 뭐 제가 요쯤이나 이제 띄워 놓을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모르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사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병명입니다. 병명.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병이야? ADHD야? 언어지연이야? 발달지연이야? 찾아보니까 자폐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이 어쨌든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게 저도 좀 신기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오티즘이면 오티즘이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올더하고는 같은 거냐, 갑자기 첫 의문이 그게 들었어요. DSM-5가 되면서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지를 탁 모아서 자, 이건 이렇게 부르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티즘, 자폐하고 스펙트럼 장애하고 혼용하게 되는 거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간단하게 보는 거죠. ASD는 발달 장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lifelo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절망적인 단어입니다. 일단 평생 지속되고 사회화, 의사소통, 행동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ASD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사회화가 안 됩니다. 사회화라는 거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 부모들, 형제들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친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회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 옆에 제가 서 있어도 아이는 저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빠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눈높이,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 나한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따라다니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에 혼자 애를 내비뒀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울고불고 엄마 찾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찾질 않습니다. 가만히 잘 혼자서 잘 논다. 그래서 처음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순해요. 혼자 놔둬도 잘 놀아요. 혼자 몇 시간 이거 잘 놉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사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을 배울 필요가 없죠. 사람한테 우리 물건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몰라.
근데 물건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말을 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조용해요, 얘가. 가끔 가다 삑삑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런 소리가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발전이긴 한데요. 이 어쨌든 물건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안아줘, 저게 뭐야, 자기가 필요한 거, 배고파, 뭐 이런 것을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몸짓으로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ASD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표현을 썼냐.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벼운 증상서부터 아주 심한 자폐 증상이 있다는 거죠. 표현하거나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요런 친구들, 자, 사회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한 사회성이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요 정도까지만 해도 뭐 괜찮겠지만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저를 하기도 하고, 다른 질환, 지적장애가 동반되기도 하고, 이런 거 막 바닥에 있는 거 먹기도 하고,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아니면, 멜트다운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증상이거든요. 증상은 천차만별입니다. 뱅글뱅글 도는 경우도 있고, 눈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고, 흔한 까치발뛰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부모가 같이 살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증상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뭐고, 이런 증상이 없으면 뭐고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행동장애가 있더라. 행동장애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줄줄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테두리에 있는 모든 거를 ASD로 부른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뭔 이 병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고, 보기도 힘들고, 하여튼 그냥 ASD다. 정도가 어떻든 ASD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궁금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주류의학에서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제가 지금 치료하는 모든 거에 힌트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자, 궁금하잖아요. 왜 생기는지. 오티즘, ASD가 왜 생길까?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인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출산 중에 손상이나 감염이나 중금속 이런 거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만한 이야기. 우리 의사들이 고혈압 원인이 뭡니까? 이러면 유전적 소인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죠? 라고 하면 의사들이 이럴 겁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이면 유전, 나이면 나이. 이런 뭔가가 원인이 있어야지 치료가 될 텐데 의사들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확한 거. 어디 무슨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감염의 원인은 무슨 균이다. 그래서 무슨 항생제를 쓴다. 의사들의 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해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그죠? 강력한 무기죠. 이거 자체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대사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왜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유전적 소인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하나만한 얘기죠. 모든 병들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한 얘기 또 시작했죠, 여기. 유전자적 질병이다. 제네틱 디스올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유전자적인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딱 놓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병원에 딱 가서 소아정신과 원장님을 만났죠. 만나서 제가 공부하던 바도 궁금한 거 물어봤고, 처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아주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여쭤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컴퓨터 보다가 딱 보더니 이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날 수 있으니까가 가장 궁금한 얘기예요. 이게 제네틱 디스올더가 맞냐? 이 얘기입니다. 유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류 의학에서는 완전히 이건 제네틱 디스올더다. 그래서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시고 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가 노력해서 조금 좋아졌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노력을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아이가 이미 그만큼 좋아질 소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그 정도까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이 친구의 유전자에는 이미 이 친구의 능력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존 의학에서는 ASD를 유전자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되는 순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발달센터나 특수아동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너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별의별 공부를 다 했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이렇게 돼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왜 유전적 질환으로 보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힌트가 다 있습니다. 왜 ASD를 제네틱 디스올더로 보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서 저는 절망과 함께 여기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